오기 전에 누구랑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 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야 된다. 무슨 세미나냐면서 이런 유치원 관련 세미나가.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 유치원 원장들이 요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식당까지 가면서 한 10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10분 만에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게 안 싸우고 자꾸만 집단 행동을 한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좀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대로 재생권 문제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도 금방 이해가 가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봉 교수님 이제 논문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문을 잘 갖고서 학술지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근거로 삼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겠습니까? 법조항하고 판례하고 그리고 논문이에요. 법조항도 없고 판례도 없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있으면 물론 법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판례가 우선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으로 삼는 게 학술 논문이에요. 아무리 집단 행동을 하고 뭘 해도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는 논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단행본보다는 훨씬 더 논문이 학술적 권위가, 판단의 권위가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문이 자꾸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전부 이 방향으로 계속 논문을 써대면 판사들이 사실 논문을 쓴다는 건요. 여기서 토론문 쓰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김영봉 교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섭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노력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아까 제가 이제 토론 이거 일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저들이 유치원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셉 스탠리스 로버라는 사람하고 다니엘 에르긴이라는 사람이 쓴 커맨딩 하이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커맨딩 하이츠라고 하는 건 군사 용어입니다. 그 군사 지휘부가 있는 봉우리를 커맨딩 하이츠라고 그러는데 이걸 레닌은 국가 기관 산업을 커맨딩 하이츠라고 비유를 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책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20세기 역사는 이 국가 기관 산업을 정부가 통제할 거냐, 시장 자율에 맡길 거냐, 이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할 때는 시장 대 정부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고 돌이켜보면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이게 전부 뭐냐면 또 복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세금 걷어서 정부가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19세기 말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무렵에 미국의 경우에 전체 GDP 가운데서 국가가 쓴 건 3%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30%가 넘고요. 심지어 북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70%까지 국가가 썼어요. 세금 걷어다가. 공산주의는 뭐 두말을 할 것도 없죠. 이렇게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경제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간섭이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패턴은 다양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체제에서도 나왔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취하면서도 그랬고 또 중남미 같이 파퓰리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양상은 다 다르지만 하여간 정부 영역이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대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걸 그네들은 신자유주의적 조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번 유치원 사건을 보면 이게 바로 유치원 산업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좌파 사람들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하고 역사 해석이에요.
이건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이걸 양보해버리면 그 다음 세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갖다가 과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역사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정면전을 선포하면서 국정교과서를 역사 국정교과서 한다니까 큰 난리를 지으면서 길을 쓰고 그걸 막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 문제는 두 가지가 걸린 겁니다. 이 교육의 문제인데다가 재산권의 문제. 사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려면 재산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이상 사립학교는 이미 다 장악을 했어요. 이제 못한 마지막에 이제 유치원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보이기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그 대상을 참 잘 정했다고 박유천 이사장님이 그러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헌법 가치 침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토론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근 교수님이 헌법학자로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거 읽어보니까 저랑 공통되고 중복되는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늘 인용했던 항목은 헌법 제23조 3항하고 헌법 37조 2항입니다. 저기 제가 23조하고 37조를 가져왔는데 23조 1, 2, 3을 보면 거기 법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항에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도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7조에도 2항에 보면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무슨 행정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엄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 시행령, 법령, 행정명령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김영봉 교수님 발표할 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법조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3조 3항에 보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거는 김영봉 교수님도 얘기하셨죠. 또 37조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37조 2항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7조 2항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칙을 위배되면 이것이 바로 위헌 또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장영근 교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일 비슷한 사례가 그린벨트입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린의 의미와 벨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오해를 해서 그린의 의미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 녹지 공간 확보가 그린벨트의 원래의 취지는 아닙니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벨트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도시의 외형 확대를 금지하려고 벨트를 쳐놓은 거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이제 좁게 쳐놔가지고 그린벨트 지나서 또 분당이니 일산이니 막 무분별하게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이제 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죠. 소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냥 컴파스를 대고 그려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땅 이제 개발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재산권의 세 가지 기능이 전부 다 상실되는 바람에 소유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보장해줘야 되나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인용구가 바로 그겁니다.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반되어 당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그린벨트의 사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아무리 공공이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이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아니 병원이나 이제 교육을 가지고 영리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요. 그러면서 무슨 교육자의 탈을 쓰고 영리 얘기를 하냐 이 두 가지마다 모순이에요. 네? 그러면 의사는 귀하니까 돈벌이 하면 안 된다. 교육은 귀하니까 돈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음식은 천해서 돈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천하니까 거기다 막 이상한 약품 넣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직업의 귀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귀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영리를 해도 되고 교육에서는 하면 안 된다. 병원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도대체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영리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00배 양보해서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는 것이 영리입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영리가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내가 투자한 건물에 대해서 내가 사용료를 받는 건 영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권리지. 근데 이걸 영리하고 섞어가지고 영리라는 것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둘, 셋 받으면 그걸 영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리하고도 관계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사립 유치원을 이제 공교육화해서 추진할 경우에 시설 설치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 옳고요. 거기다가 이 설립자의 개인 인건비는 당연히 찾아가는 게 시장경제적 논리에 맞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금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정부가 공교육 정말 하고 싶으면 매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입할 때 공시지가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시세하고 파는 사람하고 막 이게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LH공사에서 임대주택,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이제 다가구주택을 사서 이걸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해서 거기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규정에 지금 이 공시지가 이상으로는 못 사게 돼 있나 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들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새로운 건물 짓는 것보다 싸게 내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헌법 가치에 대한 헌법 가치 침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헌법 제37조 2항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더 공공복리에 적합한 거냐? 그거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이제 공립화하겠다, 국공립화하겠다, 국공립의 비율을 높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최은영 황성은 2014년에 쓴 논문 보니까 육아지원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를 한 건데 거기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론이 뭐냐? 학부모들이 어떤 유치원을 선호하냐? 그러니까 첫째, 집 가까이 있는 유치원. 그거 당연하겠죠. 꼬마들 때리고 뭐 멀리 어떻게 갑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싼 유치원. 싸고 시설 좋은 유치원. 그러니까 당연히 국공립일 수 있죠. 정부 보조금으로 나와가지고 시설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교사들의 뭐 전문성도 높을 수 있으니까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학부모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내는 돈 싸고
집값과 있고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이건 연구도 아니다 그랬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해요. 상식서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의 국공립을 더 늘려야 된다. 이거 선동이지. 이건 연구도 아니고요. 그건 말도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그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5명을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자, 국공립이 바람직하냐, 사립이 바람직하냐. 이걸 이제 논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4가지 차원에서 교육 과정 운영의 방법과 교육 환경 측면, 근무 환경 측면, 교직 문화 이렇게 4가지로 해가지고 쭉 분석을 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은 아무래도 정부 예산으로 하니까 교사도 월급도 많이 주고 시설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근무가 좋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립은 이제 교사들이 젊고 교사들이 열기가 넘치고 당연한 얘기죠. 비교적 균형 있게 잘 적어놨어요. 이렇게 사립과 국공립의 장단점이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른 건데 정부에서는 한쪽 입장만 가지고 지금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만 가지고 얘기했던 앞으로를 이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장영국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복지를 특히 이제 육아 쪽에는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전면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 정책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울 수도 없는 거고 다음 세대가 많이 태어나야 기존 세대가 연금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제 복지를 나라에서 좀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의 방향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든 지원금이 됐던 하여간 이 육아를 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이 많아요. 그런데 미래 세대를 갖다가 부모한테만 짐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라는 게 있는데 외부 경제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 외부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나중에 노후에 보양받으려고 키우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부모가 애완견을 키우듯이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애완견 키우는 거 이상으로 즐거운 거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동참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상보육도 저는 오늘 같은 사회에서 상당히 경제적 타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교육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걸 보조해준 건 저도 찬성인데 이걸 꼭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냐 이 점에서 이제 의견이 다른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무상교육을 핑계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획일적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 북한국도 아니고 무슨 어버이 수련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뭐하러 획일적으로 가르칩니까? 사실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창의성의 발현이고 각자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잘 발휘를 하는 건데 국가가 획일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하겠습니까? 사실 구급의 창업자인 그 세르게이 브린의 경우에 이 몬테소리 유치원을 다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이 몬테소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회고다운을 얘기할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발현된 가장 큰 이유가 그 몬테소리 교육의 영향이다. 그거 돈 받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해서 교육학자들도 얘기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유아교육학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성균관대학의 현은재 교수님이 학회장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알다 보니까 저거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기조강연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가 무슨 유아교육학회에 가서 기조강연을 합니까? 이번 해 특집이 이제 경제교육이라고 저보러 이제 경제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유아교육학자로 보통 일반 학회에 가면 교수들 한 30-40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나갔더니요. 세상에 한 300명 이상이 꽉 차 있고 CTS에서 현장 중계하는 차도 나와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쪽에 태반이다 유치원 원장님들이래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유치원은 저마다 경쟁이니까 다른 유치원보다 특색 있는 교육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학자들이 모이는 유아교육학회에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참여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경제학자들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기조강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이 학문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첨단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공무원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체제하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니까 길을 쓰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이 교육비가 전에 국가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저 사립유치원이 많아야 돼요. 오히려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국립조차도 경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립원장들조차도 학부모한테 선택 못 받으면 나도 이 월급 반으로 잘린다. 그 경영에 책임을 지고 나도 옷 벗을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국립 유치원 원장들도 그런 교육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완전히 정부가 하는 게 마치 바람직하다는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교육 비용이 지금 2배 든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런데 사실 이제 사실 투입 대비, 그래서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가격 대비 성능. 이 교육의 투입 대비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 누구도 몰라요. 투입된 걸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립이 더 교육이 질이 좋으냐, 공립이 더 좋으냐, 이런 식의 지금 논란인데 그게 아니라 투입 대비 봤을 때 분명히 2배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러나 절대 2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대비, 투입 교육 대비 효과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유치원 건물 같은 거를 국가에서 새로 세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이건 당연히 그 사회에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사립 유치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일 겪으면서 그만두는 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건 그만두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라도 싸워서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 현상체제를 유지해 가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풀고, 여러분들 이번 정부와의 전쟁이죠, 전쟁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